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추운 날 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따뜻한 음료도 좋지만 뭐 이렇게 좋은 마카다미아 같은 것도 한 봉지씩 드리면 좋을 텐데 참 이제 그럴 수 없어서 아쉽고요. 오늘 강의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먼저 오늘 이제 강의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이나 흐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2009년에 이제 한국은행 이제 조사국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이제 은행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국에서 2년 있다가 이제 기획협력국이라고 내부 경영국을 하는 부서에서 한 3년을 근무하다가 이제 국제국에서 올해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맡은 지는 이제 올해부터 맡은 셈이고요. 제가 이제 학교는 이제 제가 01학번이에요. 01학번이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08학번, 그러니까 1년을 다니다가 2009년부터 한국은행에 조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강사 중에서는 여러분 뭐 이렇게 대학생들 많으신 것 같은데, 2001년도 대학생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아마 강사 중에 제가 좀 나이가 어린 편이에요. 별로 뭐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뭐 생각만 좀 답답한 나이,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좀 죄송하긴 한데, 이제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연령이나 직급이 낮은 직원한테 강의를 맡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건 좀 강의를 좀 더 캐주얼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장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미리 먼저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제 위안화 국제화 이해와 대응인데요. 위안화 이게 되게 큰 주제고요. 여러 가지 말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요새 은행 좀 신문에 많이 나오는 뭐 위안화 청산행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국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한도인 뭐 RQF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대학생이신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좀 테크니컬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좀 이렇게 좀 브로드한 거 좀 이렇게 아카데믹한 면을 많이 다루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제가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좀 이제 마켓에서 돌아오는 인스트루먼트에 관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에 계신 분들이 많고 여기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엑스퍼타이즈는 약간 이런 좀 원론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그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혹시 다른 쪽으로 강의를 준비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죄송해서 역시 양해의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위안화 국제화에 대해서 요즘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좀, 이건 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위안화 국제화에 대해서 뭐 위안화가 좀 어떤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큰 나라의 후광에 힘입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과대평가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다소 제가 강의의 어떤 톤이 위안화의 국제화에 대해서 다소 좀 이렇게 비관적인 패시미스틱한 그런 이제 관점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꼭 저도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시중에 돌아다닐 많은 견해는 좀 이렇게 한쪽 너무 이렇게 좀 위안화에도 좋은 쪽으로 편중돼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걸 감안을 해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중립적인 시선을 제공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객관적인 낙관적인 것에 반대해 주는 것도 좀 비관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으니까 그런 것도 좀 좀 감안하셔서 강좌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주제화가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 이해와 대응인데요. 이제 위안화가 뭐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한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 혹시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는데 위안화는 중국 돈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기호로 왁칭될 때 이제 차이니즈 위안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CNY로 많이 호칭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약자로 부르고 막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린민비, 그러니까 인민폐를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발음하면서 렌민비라고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축약을 해서 이 RMB라고도 호칭이 되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통화의 기호가 위안화는 국제화 시작되는데 그게 얼마 안 되고 뭐 서구의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두 가지 기호가 혼용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문헌 같은 데 읽으면서 뭐 CNI, RMB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CNI, RMB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제가 더 부가 설명하겠지만 그 중국 이제 위안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중국 본토의 시장과 홍콩의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 제가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지만은 그 CNH라고 하는 기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블룸버그라든가 뭐 어떤 그런 그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상품을 이제 검색을 하시거나 뭐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이제 CNH라고 하는 게 보일 수 있는데 CNH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홍콩에서 통용되는 중국 위안화를 CNH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다 중국 위안인데 본토에서 통용되는 다루어지는 중국 위안화를 CNY라고 호칭을 하고 이제 홍콩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위안화 상품을 CNH라고 호칭하고 CNI와 RMB는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서구의 이제 투자은행이라는 데서 나오는 뭐 자료를 좀 보신 분들 알겠지만 RMB라고 하는 호칭이 외국에서는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중국 위안화에 대한 자료 같은 걸 찾아보실 때, CNY라고 검색하는 것보다 RMB라고 하시는 게 아마 자료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서구의 은행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이나 그런 유럽의 학자들을 이 위안화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RMB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위안화 돈이고요. 그러니까 1 위안 5위, 1, 50, 20, 50, 100 이렇게 단위가 나가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제 중국의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는 이렇게 이게 중국 위안, 원, 엔이 다 같은 한자에서 비롯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 발음이 다른 건데 이 기호가 일본 엔화랑 같습니다. 중국 위안화랑.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쓰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혹시나 하고 또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딱딱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내용부터 보면 좀 이렇게 다들 오고 그러신데 좀 제가 이렇게 혹시 피곤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차례고요. 먼저 이제 제가 알겠을 때 좀 이렇게 아카데믹한 좀 이렇게 원론적인 그런 내용에 제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통화 국제화란 뭐고 그 다음에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가 한 통화가 국제화된다는 것.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나 엔처럼 이제 홈 컨트리, 그러니까 모국 외에서 연례 수행된다는 게 어떤 의미고 그런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과거 사례,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나 이제 위안화가 국제화 되기 이전에 국제화를 이룩한 그다음 영국 파운드와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유로화에는 어떻게 이제 이렇게 국제화가 됐고 현재의 지위에 도달하게 된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여기서 도출된 임플리케이션을 여기서 또 이제 이해하는 데 써먹을 거고요. 일단 이제 3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안화 국제화에 나선 건데 먼저 이제 위안화 국제화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2008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5, 6년 만에 나타난 행사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위안화가 이제 국제화가 달성이 됐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위안화 국제화가 어느 정도 되는 거는 이제 확실하니까 그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 국제화의 의미에 대해서 하면 통화 국제화라는 거는 제가 이 문장 그대로 읽어볼게요. 통화 국제화란 한 통화가 세계 경제에서 지급 수단,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계산 단위, 유니버 카운트, 가치 저장수단, 스토어 밸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급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무역에서 이제 대금이 결제되거나 대외 채무 돈을 빌려주고 갚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부에서 외환시장 개입에 쓰는 것을 의미하고요. 계산 단위로는 이제 무역 및 금융 거래할 때 어떤 이제 통화라는 게 한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표시 통화가 되거나 아니면 공공 부문에 있을 때 이제 환율 변동의 이제 그 어떤 기준 통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을 할 때 보통 환율이 사실 여러 개가 있잖아요. 환율이 뭐 위안에 대한 환율도 있을 수 있고, 엔화에 대한 환율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환율이 있지만,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건 미달러와 원달러 환율이잖아요. 그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치저장수단은 이제 어떤 뭐 민간의 예금, 대출, 채권. 그러니까 쉽게 민간의 어떤 저축에 쓰이거나 아니면 공공 부분의 저축. 대개 지급보유상 외환 보유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데 쓴 건데, 이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별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마 경제 원론이나 화폐금융에서 보면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을 다시 쓴 것에 지나지 않아요. 다시 쓴 것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뭐, 내가 언제 저걸 봤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 세 가지 기능을 그냥 다시 풀어 쓴 것에 지나지 않고, 한 가지 다른 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토화폐가 쓰일 때는, 어떤 정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제 플레이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정부라는 건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가 되면은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의 각 정부나 중앙의 하나의 어떤 이제 국제금융시장 플레이어가 되고 그 플레이어들에게 어떤 기능이 되는지를 이게 바로 이제 외환시장 개입, 환율 변동의 기준 통화, 대외 지급 보유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배우셨을 거라 생각하는 어떤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을 그냥 국제로 그냥 확대시키는 것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테이블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무역 및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는 지급수단은 무역 및 외환거래 결제, 계산 단위에서는 뭐 금융거래 표시 및 청구, 가치 저장에서는 단수 및 포유 주장, 공공 부분의 시장 개입, 그다음에 뭐 아까 말했던 앵커, 준비 자산, 리저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걸 이제 쓰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재화의 가격의 어떤 표시의 단위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그 돈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부를 저장을 하고 이게 화폐의 일반적인 기능의 세 단인데 이거를 그냥 어떤 국내에서 그렇게 화폐의 기능을 정의했다면 그걸 국제로 옮겨놓은 곳에 지나지 않고 그거를 거기에다가 하나에 더 더해지는 게 그 돈을 쓰는 게 어떤 이제 국제라고 그러니까 세계 어떤 국제사회에서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도 하나의 하나의 경제 단위, 규칙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 이제 공공 부분에서의 기능이라는 게 추가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이제 한 통화가 국제화되기 위한 어떤 뭐 전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했던 말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먼저 한 통화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실물 경제 규모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통화가 국제화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 중국의 위안화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뭔가 널리 쓰이고 통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내가 화폐를 내가 이제 위안화를 했을 때, 내가 위안화를 가장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중국에 있는 뭔가 자산이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나라의 화폐를 발행한 나라의 규모가 충분했을 때라야만이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뭔가 살 게 이것저것 많은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규모의 어떤 경제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잘 발달된 금융시장인데요. 아깝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거래의 기능이라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거래와 관련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라 통화폐를 보려면은 내가 궁극적으로는 이 화폐를 보유하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중국 위안화를 보유하는 목적은 중국에 가서 뭐를 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제 펀더멘탈하게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좋은 이렇게 짜장면을 사 먹고 싶다. 아니면 중국에 가서 무슨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런 목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위해서 내가 100위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가 항상 100위안을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래가 많으면은 나는 항상 한 100위안 이상의 금액을 보유해야 되고 그 금액을 뭔가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통장에 돈이 있잖아요. 통장에 돈이 있는 거는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돈으로 뭔가를 사거나 뭔가 써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만 딱 통장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다, 물론 아직은 뭐 대학생이라서 용돈을 받고 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통장에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을 넣어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물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이제 굴려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의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실물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할 내가 살 수 있는 게 많아 있어야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위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굴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근데 굴릴 때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은행 계좌라는 건 다소 좀, 약간, 이렇게, 불편할 수 있죠. 왜냐면, 뱅크의 어떤 계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시로 할 수 있는 건 이자가 낮거나 없고,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기간의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가 함부로 돈을 마음대로 돈을 뺄 수 없잖아요. 돈을 빼게 되면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주식이나 채권처럼 내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면서 필요하면 내가 돈을 빼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어야지 국제화가 가능한데요. 이게 바로 어떤 자본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제 중국의 뭐 이제 주식 채권 시장이 매력적이고 그래도 내가 직접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앉아서 이제 상해에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없으면 그 주식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이제 가치 저장, 계산 단위, 그다음에 뭐 어떤 교환 거래 수단을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 이제 다른 통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좀 기능을 다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세 가지를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예, 한통화 국제화에 대해서 이제 좀 요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을 텐데요. 제가 좀 이해를 돕고자 좀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충분한 실물 경제 규모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의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 통화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 위안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물가가 뭐 심하게 오르거나 내리면은 이게 물가가 심하게 오르거나 내리면은 이제 나의 어떤 화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불안정해지는 건데 외국 돈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 환율 변동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물가 변동도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에서 내가 이 화폐를 가졌을 때 이 화폐가 휴지 조각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에는 사실 그런 어떤 단순히 뭐 환율의 변동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이 화폐를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나라에서 야 네가 보유하고 있는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정치 경제적인 의미가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위안화를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달러화를 가지고 있을 때 중국 상해나 미국 뉴욕에 가서 그 화폐를 언제라도 내가 마음먹은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굉장한 어떤 후진국에서는 꼭 이게 그렇지도 않을 수 있죠. 뭐 아프리카라는 나라에서는 하루아침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 오늘부터 모든 화폐의 통용을 중지하고 뭐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이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이렇게 미시경제학적으로 좀 이렇게 엄밀하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그냥 그 화폐로 발행된 금융자산이 많은 겁니다. 그냥 왜냐면 그 금융자산이 많아야지 이렇게 좀 금융자산이 이렇게 많아야지 내가 이렇게 언제라도 내가 이제 화폐를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고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위안화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러면은 내가 위안화로 표시된 어떤 주식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판다고 했을 때 그걸 제값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뭐 좀 대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식 같은 거 혹시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주식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 뭐 웬만한 뭐 대기업의 주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격이 나오면은 거의 그냥 바로바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어떤 그 시장에 그 많은 어떤 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상품이 거래되고 많은 돈이 있고 그 시장 안에 많은 그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참가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통화 국제화의 그 과거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뭐 파운드와 달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엔화 유로와 이렇게 네 개의 통화를 살펴보자 하는데요. 먼저 영국 파운드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영국 파운드화는 이제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국제화된 통화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뭐 이제 세계적인 어떤 뭐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그 국제화가 진행된 통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영국이 어떤 통화가 국제화가 된 것은 19세기 중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19세기 중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의 어떤 그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제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국이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그런 대영 제국 시기에 영국이 그 처음으로 그때가 이제 어떤 국제 무역이라고 한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립됐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 금융 질서라고 하는 게 태동하는 시기에 영국이 가장 뭔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였으니까 자연스럽게 파운드화가 기축통화가 된 거죠.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세기 중에 가장 영국이 뭔가 교육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모든 부분에서 우월한 지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이제 그 먼저 이제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뭐 60년대 중에 뭐 이때 데이터가 많지 않은데요. 논문 같은 데 뒤적이다 보면은 뭐 그 당시에 뭐 국제 교육에서 그 수출 시장의 30%를 영국에 점유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컸고 교육에서 규모가 컸다고 그래서 1960, 1914년 대략 한 55년 중에 무역 거래가 한 60%가 파운드화로 결정되는 걸로 뭐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이게 다른 어떤 학자가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추정한 추정치고요. 영국 파운드화를 결제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시에 이제 또 이게 어떤 이제 무역 결제 중에서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영국이 가장 부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다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빌려주고 영국 정부가나 뭐 아니면 꼭 영국의 뭐 상업은행에 빌려줄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 파운드화로 빌려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 뭐 이제 적으로 돈을 이제 빌려주고 꿔주는 이런 그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파운드화가 표준 통화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19세기 후반에 이제 일본이 근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 런던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런 걸로 뭐 군함을 사고 그러면서 뭐 청일전쟁, 러인전쟁하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면에서도 그 당시 그 영국 파운드화가 굉장히 장점이 예를 들면 뭐 식민지가 많다 보니까 그 식민지에 뭐 그 식민지마다 자기네들의 그 동인도 회사라고 그런 걸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걔네들이 다 거기서 돈 버는 돈을 다 이제 또 여기 영국에서 이제 영국 런던의 시장에 이제 그 예치를 해놓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영국의 당시에 좀 이런 뭐 정치 경제적 분석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앞서서 예를 들면은 이 19세기 중에 이미 영란은행은 독립된 중앙은행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뭐 최초의 중앙은행은 이제 릭스방크라고 스웨덴 중앙은행인데 당시 아무튼 뭐 가장 잘 웰메이드된 중앙은행이었고 이제 중앙은행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독립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어떤 화폐 질서에 대해서 그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그 나라 화폐 질서에 대해서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이건 약간 논란이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영란은행이라고 하는 어떤 공공 부문의 어떤 주체가 이제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금태환을 이제 그 보장을 했으니까 당시는 이제 근본이제라고 해서 그 모든 통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에서 그 통화의 가치에 해당하는 이제 금을 이제 돌려주는 건데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게 이제 그 영란은행이었고요. 그래서 그 영란은행이 19세기 정에 잘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이제 그 파운드화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든지 가서 영국에 가서 영란에 가서 파운드화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바탕 위해서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뭔가 준비통화, 지금의 외환보유액에 해당하는 그런 그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미 13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한 반 정도의 지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1920년대 영국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영국 정부가 발행한 어떤 과도한 어떤 국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좀 대공황에 버금가는 그런 하겠고요.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지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이 이제 떠오르면서 어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그 기축 통화의 위치는 상실했는데 지금도 하나의 어떤 그 국제 통화로서의 지위는 가지고 있어요. 이따 우리가 뭐 데이터를 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미 달러화죠. 이제 미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명칭상부한 이제 기축 통화고요. 지금도 현재 기축 통화고 현재 뭐 국제적인 모든 어떤 금융 거래가 거의 다 달러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그 과정을 보면요. 1차 세계대전 전에는 달러화의 국제적인 어떤 위상이 되게 초라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실물 경제 규모로는 1872년에 영국을 추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뭐 아까 1913년 기준으로 제가 뭐 외환 보유액의 절반을 파운드화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이미 달러 사실 어떤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은 미국이 이미 그 영국을 크게 상회하는 제1의 국가였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달러화가의 위상이 초래했던 것은 당시 미국 금융시장이 저 여러분들 자리에 아마 그냥 낙후성에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그냥 낙후에다가 좀 강한 표현 같아서 상대적이라는 말을 삽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영국, 유럽에 비하면은 금융 산업이 좀 낙후했던 것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제가 아까 통화 국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통화를 이제 이 통화가 발행된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뭐 경로와 이런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미 달러화는 당시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보호주의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뭐 자산을 사고 파고 이런 것을 다 막아놨었어요. 그래서 좀 금융시장이 이제 폐쇄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달러화는 굉장히 좀 초라했었는데요. 이제 그 1차 세계 직전에 이제 이때가 좀 미국에서 뭔가 좀 이렇게 20세기 초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금융위기 수습해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을 쓰는 미 연준이 설립되고 이후에 어떤 그 미국 금융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미국 시장 금융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그 국제 통화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영국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초강대국 떠오르면서 이 굉장히 짧은 시간, 한 10년 안에 그 파운드화를 추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인터레스팅한 스토리인가. 왜냐면은 이제 위안화가 언제 국제화가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빨리 이 경험을 대입하면은 불과 10년, 20년 안에 그 미 달러화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반론의 여지에서 사실 이 미 달러화가 이제 1차 세계 이후에 이렇게 그 파운드화를 따라잡죠. 첫 번째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이렇게 폐쇄적이긴 했지만 이 당시에 이미 세계적인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이미 유럽과 손재기 선진국이었고 자국 금융시장이 굉장히 선진화됐어요. 예를 들면은 이미 이 당시에 1900년대 초반부터 주식 채권이 활발히 됐어요. 아까 제가 뭐 통화처럼 자본시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수단들이 완비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완비가 돼서 개방을 됐으니까 그냥 통화 국제가 빨리 진행되면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는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이 이게 굉장히 피폐를 해준 반면에 미국은 부강해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걸 보여주는 통계가 당시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영국이 최대 채권국이었고
전 세계에 가진 채권의 뭐 상당 부분을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게 다 미국으로 팔렸어요. 또 다른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당시에 이제 중요하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서 해운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에는 그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상선의 한 대략 뭐 절반 가까이 그 영국에 배였는데, 영국인들 소유였는데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비 조달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를 거치면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기존의 기축통화국이 큰 충격을 받아서 이미 이제 좀 쉽게 말하죠. 고꾸라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첫 번째로 미국이 충분히 선진국이었고, 두 번째로 미국이 따라잡아야 될 대상이었던 영국이 1차 세계대전으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과연 이제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는 뭐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많죠. 그래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 달러화는 30년대 대공황 때는 잠시 이제 파운드화가 다시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제 파운드화가 다시 이제 달러화 추월하게 했지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완벽한 어떤 그 기축통화로서 자리매김했고요. 그 이후에 약간 이제 달러화의 기준 좀 금융기준에서 신뢰도가 낮아졌지만 지금도 그냥 거의 제1의 명시상 유일의 기축통화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엔화를 살펴보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좀 빨리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같은 경우에도 한 나라 통화가 국제화되는 과정은 먼저 그 나라 실물 경제가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금융이나 경제가 성숙됐을 때 그 나라 경제가 개방이 되고, 그 개방된 이후에 과정이 성공적이면은 결국 그 통화가 국제화되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비슷합니다.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70년대까지는 그 일본이 당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굉장히 국제화에 대해 엔화의 국제화는 더뎠는데, 아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일본 금융시장에 들어가서 다 막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80년대에는 이제 그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규제가 완화됐고, 그러면서 엔화 국제화가 이제 급속히 진행이 됐고, 또 90년대 초반까지가 일본 경제 어떤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이렇게 나오는데, 아베노믹스라는 게 결국엔 91년에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시작된 장기 불황을 끝내기 위한 어떤 정책이고요. 그리고 그 장기 불황 이전까지 한 80년부터 90년 10년간 일본 경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절에 굉장히 일본 국제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는 제가 그냥 생략을 하고요. 그냥 아무튼 많이 진행이 됐는데,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장려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본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화는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래도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엔화의 그런 비중이라는 게 사실 무시할 수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는 엔화로 이렇게 수출 대금을 받고 수입 대금을 결제하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다음은 유로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까는 왜냐면 이제 기존에 국제화되어 있었던 통화였던 이제 그 마르크화를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그 유로화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유럽의 각 통화가 합쳐지면서 유로화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럽의 나라들이 다 이제 프랑화랑 또 프랑스 프랑화랑 또 독일 마르크화 등등등등등등의 화폐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의 리더들이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다시 옛날처럼 전쟁이나 끝장이니까 우리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그래, 통화를 하나로 합쳐놓으면은 한 나라는 아니어도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이게 경제적 운명체가 전쟁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고 기타 등등의 경제적 이유가 결합되면서 이제 각 나라가 화폐가 없어지고 유로화라는 게 출범을 했죠. 근데 그 유로화 이전에 독일 마르크화가 프랑스화가 이미 어느 정도의 국제적인 통화였기 때문에 유로화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그 국제 통화였고요. 사실 유로화 출범일 때는 과연 유로화가 달러화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나 기대가 많았고, 실제로 이분은 이제 되게 이견 국제 통화로 되게 유명하신 그 하버드대 교수님, 경제학과 교수님인데요. 이제 글로벌 위기 직전에
유로화가 달러를 추월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유로 재정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 유럽의 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그러면서 유로화에 대한 그 시장의 신뢰가 하락하고 결국 이제 달러화가 계속 이제 유일한 기축통화로 남아 있죠. 다음으로 한 4장 정도는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제가 몇 개 정도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니까 앞에 거는 어떤 지금까지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기축통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히스토리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현재 시점에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는 거를 간단한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는 하나의 뭐 이제 그 국제 뭐 송금하고 할 때 뭐 일종의 단말기 내지 플랫폼 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 그 단말기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고, 그거를 운용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장에 돈이 오고 간 거를 그냥 다 더해본 거예요. 정확하지 표현은 아닌데,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통화가 나왔고요.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몇 개의 통화의 비중이 대부분이죠. 이 2개가 사실 뭐 거의 다고, 뭐 이 3개가 거의 다고, 7대 통화라고, 사실 7대라기보다는 3대라고 하는 게 맞는데, 파운드, 유로, 달러가 거의 다고, 나머지는 거의 비중이 미미하죠. 세가 외환 거래인데 200%인 거는 이거는 합이 200%인데 이거는 이제 외환 거래를 하면은 사는 쪽이 있고 파는 쪽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각각 계산을 해요. 이거는 그 이제 BIS라고 요거를 만드는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고요. 보면 역시 이 몇 개 통화의 비중이 거의 다죠. 예. 그러니까 요거에서는 이제 어떤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화폐라는 게 몇 개 없고 두세 개가 거의 다 해먹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이거 어떤 세계적으로 채권이 발행되는 금액과 비중인데요. 이제 아까 맞죠, BS 나온 게고,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유로 지역에서 유로화로 된 채권이 많아서 유로의 비중이 높은데, 역시 이 3개, 뭐 4개, 3개의 비중이 거의 다죠. 예. 요거는 이제 외환 보유액 통계인데요. IMF라고 하는 데서 이제 세력의 외환 보유액의 그 표시통화가 어떤 통화로 구성되는가 하면은, 역시 이것도 특히 이 부분에서는 달러화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유로화가 좀 있고, 이 2개가 거의 다네요, 그냥. 그 위에 좀 나머지는 좀 뭐 네글렉터블한 그냥 기타 통화로 분류되고, 위 하나는 아직 여기 other currencies, 그냥 기타 통화로 분류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국제 통화 질서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과정, 그러니까 몇 개 통화 위주로 진행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해주자면은, 그래서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뭐 011, 0176, 017 있을 때 같은 그 통신사끼리는 뭐 요금이 할인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011을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011을 쓰는 사람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컨셉추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개념적으로 표현해 본 건데, 그래서 MB는 그 전직 대통령님의 이니셜이 아니라 그 마지널 베니핏의 약자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계 편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이게 이 곡선이 이제 이게 여기가 n번째라고 하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10번째라고 하면은 11번째로 가입하는 사람이 얼만큼 좋으냐를 이 곡선으로 나타낸 거죠. 뭐 이게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X1, X2라고 하는 애는, 그러니까 X2라고 하는, 예를 들어 이게 하나의 핸드폰, 이게 011이라고 하는 011에 가입한 사람이 많을수록 011에 가입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는 거고요. 이거는 뭐 016이다라고 하면은 016에 가입한 사람, 016에 가입하는 사람도 계속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뭐 학교에서 배우면은 균형을 항상 여기에서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네트워크가 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이게 균형이 여기 E 해트나 E 스타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 소, 그러니까 그 이기는 사람이 다 가지는 그런 게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더 아주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면은 이제 한 개의 편익이 규모에 대해서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이고, 더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어떤 그 상품인데 그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존 상품에 있던 그 상품에 가입했다는 데 따른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위안화를 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위안화를 들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위안화를 쓰기가 편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통화는 기본적으로 과점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말을 이제 다시 한 건가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사실 어떤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제, 복수의 기축통화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드리면은, 이제 위안화가, 죄송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프린트에 없는데 제가 추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과연 그러면 이제 계속 기축통화되면 그러면은 이제 달러화를 밀어낼 거냐 아니면은 달러화를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거냐라고 했을 때 과거의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뭐 위안화 아니면 달러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두 개의 통화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의 선례를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예,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위안화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안화 국제화는 사실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한 5, 6년 전에 시작된 거고요. 이제 위안화 국제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만한 아이템 두 개는 먼저 위안화는 중국 정부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통화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국제화를 해둔다기보단 그냥 금융이 개방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화가 된 건데 위안화 같은 경우 정부가 철저하게 중국 어떤 당국에서 어떤 플래너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국제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자세히 분석했지만 어떤 그 통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화가 국제화 되기 위해서는 이 통화를 보유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위안화를 보유한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자유롭게 중국 본토에 이제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고 팔고 이게 가능해야 된다고요. 근데 중국은 사실 그게 막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막아놓은 상태로 국제화가 안 되니까 다는 안 되고 전체 이 땅덩에서 조그만 데를 떼어내서 거기에서는 마음대로 거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점진적인 격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첫 번째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중국 정부의 관리 하에서 통제된 부분과 개방된 부분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따 뒤로 가면서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위안화 국제화의 전략이고요. 여기서 제가 중국 정부의 어떤 위안화 국제화의 아이템들이라고 구체적인 어떤 앞에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어떤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차례차례 넘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터에는 이게 뭐 직거래 시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삭제를 해서 좀 변경을 했습니다. 네, 먼저 중국 정부는 이제 통화사업,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여러 나라와 이제 여러 나라 중앙은행과 통화사업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국제화를 해야 되겠는데 이 중국의 어떤 금융시장이 막혀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가 다른 나라로 나갈 경로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국제화가 되려면 중국 외의 지역에 위안화가 많아서 그게 많이 돌아다니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당국이 나서서 그냥 그 위안화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통로의 하나로, 그러니까 통화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 또 위안화 국제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규모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또 한국은행과 인민의 어떤 우호 관계라든가 뭐 그다음에 어떤 뭐 정부 간의 외교 관계에서 좀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홍콩은 뭐 중국 내나 다르고, 그다음에 22, 싱가포르, 영국 등등등등인데 여기 없는 주요 국가는 미국과 일본가 잠재적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뭐 적대 국가 아니지만 라이벌 국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빼고는 거의 다 했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최근에 금융위기를 갖고 있는 러시아 같은 나라도 중국 인민은행 중국과 이제 통화 사업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역외 금융센터를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의 경우에 가장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제화를 해야 되는데 이 본토의 그 시장을 개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해외 몇 군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위안화를 거래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홍콩이고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홍콩은 이제 뭐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그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시아 지역의 싱가포르 아니면 우리나라 서울처럼 기존의 금융이 발달했던 지역에서도 위안화 어떤 역외금융센터를 하고 싶을까? 역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내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화폐가 결정된 그 지역가 중국이고, 그 중국 입장에서는 역외는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역외 지역에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위안화 그 센터, 그 역외금융센터를 중국 쪽으로 키우려고 했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서로 하려는 각국의 어떤 그 의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설명 볼 텐데요. 이렇게 위치가 안 맞은 거는 이거는 이제 이걸 만든 분들이 좀 예쁘게 만들라고 실제 위치와 좀 이렇게 다른데 표시를 했고요. 뭐 런던이 여긴데 여기냐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예. 아무튼 뭐 이렇게 각국의 이렇게 지역들이 위안화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외금융센터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위안화로 표시되는 어떤 금융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거고, 중국 정부는 그런 지역을 의도적으로 육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위안화 거래가 많이 되면 그게 국제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중국 정부의 의도와 이제 그게 하나의 또 이제 수익성 있는 사업 기회니까 그런 기회를 잡으려는 각국의 이해가 많아지면서 위안화 역외금융센터가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해 자유무역지대인데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역외금융센터와 굉장히 유사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위안화와 화부 가지고 안 되니까 중국의 한 특정 지역에를 딱 떼어놓고, 야, 여기에서 거주하는 애들은, 아니 여기에 뭔가를 만드는 애들, 외국인이라도 위안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제화를 하려면은 본토의 모든 규제를 허물고 그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뭐 홍콩 아니면 다른 나라에 뭐 아니면 우리나라 서울이나 싱가포르 아니면 자기네 나라 특정 도시 발달된 뭐 상해 이게 사실 다도 아니고 상해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해 한 부분에서 뭔가를 만든 애들은 자유롭게 위안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실 외부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런 부분적인 규제만으로 위안화 국제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점진적으로 중국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금리라든가 금리, 환율 뭐 이런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 산업은 뭐 제가 쪽 전문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금융 산업은 굉장히 좀
쉽게 말하면 관치금융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4대 그러니까 4대 시중은행이 있는데 그 4대 시중이 다 이제 중국 국유은행, 사실상의 국유은행이에요. 국유은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이런 금리나 대출 이런 거를 거의 암묵적으로 중국 당국에서 다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부문에 비해서 아무래도 금융산업의 발전도는 좀 이따 뒤에 있다 살펴보시면 낮습니다. 그리고 중국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그 취약한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금융시장은 사실상 거의 막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 이런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후광통이라고 해서 뭐 홍콩을 통해서 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중국 시장 굉장히 개방됐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전체 중국 시장의 개방에 비교해보면은 정말 언발의 오줌 넣기도 안 되는 규모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중국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개방된 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을 거의 마음대로 그냥 뭐 뉴욕이든 런던이든 그냥 그 일종의 어카운트 같은 거 하나 만들면은 그냥 뭐 버튼 클릭하는 걸로 다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사실상 그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부분적으로 개방됐죠. 여전히 폐쇄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꾸준히 어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화 이제 추진 성과 이제 아깝게 어떤 중국 정부의 노력을 그 성과를 살펴보면요.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뭐 이제 무역 결제 그러니까 위안화의 어떤 그 거래수단수의 기능이 크게 향상이 됐고요. 위안화 예금 및 채권 발행 규모가 모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그러니까 2008년까지 사실 뭐 거의 위안화 국제화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물론 그 이전에 논의되고 있었지만 뭔가 실제로 2009년부터 액션이 들어갈 생각하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딤슨 본드, 그러니까 홍콩에서 말하는 위안화 채권을 말하는데 이것도 뭐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고요. 이건 아까 제가 말한 그 스위프트에서 발행하는 이제 위안화 거래되는 실적을 이제 어그리게이트해서 데이터를 만든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CNI 그 중국 위안화의 순위가 한 2012년 초에 비해서 한 3년이 안 되는 시간에 그래도 뭐 2% 미만이긴 하죠. 그래도 순위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SC은행과 그러니까 역에서 거래되는 위안화의 어떤 그 거래량을 가지고 일종의 지수 같은 걸 만든 건데요. 여튼가지로 그 위안화 국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빠르게 확진됐지만 이거는 그 전까지 위안화라고 하는 게 워낙 국제적인 그 롤이라고 하는 게 원화 정도로 이렇게 좀 우리나라 원화 정도 이렇게 좀 니글렉트하고 그랬던 거고 사실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용이 아직 이제 통계가 약간 좀 미십적긴 한데요. 거의 뭐 대부분이 이제 그 중화권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역 결제가 위안화가 가장 그 많이 쓰이는 국제적으로 쓰는 건데 그 따라가 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중국의 사실상 영토인 홍콩. 그러니까 국제적인 통계를 만들 때 중국과 홍콩을 다른 나라로 간주를 하거든요. 중국, 홍콩 간의 거래나 아니면 기타 뭐 싱가포르나 이런 어떤 중화권 국가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위에 뭐 채권이라든가 외환 보유에서는 아직은 비중이 좀 니글렉터블합니다. 그래서 전망을 이제 위안화 국제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는데 잠깐 뭐 다들 피곤하신 것 같은데 휴식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들 대충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강좌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보시니까 되게 태도가 제가 생각해도 훨씬 진지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사실 있다는 것도 몰랐고 있었다고 해도 내가 과연 여기 왔을까 싶기도 하고 왔었으면은 지금 벌써 어디로 다른 데로 샜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진지하게 제 생각보다 시리어스하게 좀 하시는 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뭐 몇 분은 스스로의 진지함을 이기지 못해 곤히 주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다들 이제 너무 이제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신 것에서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좀 빨리 끝내서 더 추워지기 전에 여러분 이제 이 진지함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10장 정도 남았는데요. 좀 빨리 진행을 해서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할 주면 이제 위안화 국제화의 어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이제 위안화 그러니까 통화 국제화에 대한 전제 조건들이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위안화의 아까 이제 그 조건에 아까 열거한 조건을 가지고 위안화의 국제화 조건을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실물 경제 규모에서는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중국이 뭐 규모가 큰 경제 규모인 건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뭐 다 당연한 건데 다음에 어떤 이제 금융시장 발전도나 아니면 어떤 이제 제도적 개방성에서는 좀 국제화를 위한 이상적인 조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뭐 어떤 질문인데 중국 금융산업은 뭐 낙후돼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아직 정부의 어떤 이제 영향력이 큰 어떤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는 말로 그냥 관치금융이고 쉽게 말하면 발달도가 크지 않고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굉장히 접근도가 제한적인 시장입니다. 아까 이제 금융시장 발전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신문에서 무슨 다보스 포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런 박근혜 대통령 다녀오셨다고 하는 게 이제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게 다보스에서 열리고 다보스 포럼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세계 경쟁력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금융 발전 지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Financial Development Index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중국이 23위예요. 근데 사실 23위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낮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10 몇 위 정도 제가 좀 잘랐는데 한 페이지를 제가 이 PPT 있는 중간에 잘라 우리나라 10 몇 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물론 중국 23위가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제 그걸 뜯어보면 이게 오버롤, 종합 인덱스고, 이거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 세 개가 종합이 돼서 이게 나오는 건데요. 이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산업의 발전도나 아니면 어떤 환경의 어떤 금융산업을 위한 인력, 아니면 제도, 아니면 그런 다른 어떤 기타 등등의 인프라 등등을 평가한 지수. 여기에서는 순위가 23위가 훨씬 낮죠. 35위, 47위고 23위가 나온 건 여기 안정성,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쪽에서 높은 점수. 근데 이거는 중국 금융산업이 어떤 아주 테크니컬 이슈는 한데 이게 파이낸셜 스테빌리티를 메저를 하려면 결국 이게 금융산업의 변동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리나 환율이나 주가나 이렇게 얼마큼 변동을 많이 했느냐를 아무래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스테빌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차 사고가 안 나는데 차가 없으니까 운전하는데 사고가 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점수가 나왔고 이 부분이 높게 나오면서 이런 게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금융산업의 경쟁력이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 이거보다 훨씬 낮은지도 몰라요. 이 순위보다 훨씬 낮은지도 모릅니다. 일단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가 국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규모라고 하는 건 충분하니까 이제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하려면 과제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어떻게 하면은 서구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발달을 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중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통화가 써먹기 위해서는 그 통화를 할 수 있는 자산, 그 통화를 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경제 규모인데 그건 됐고 이제 다음으로 이 자산을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계좌 여윳돈을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내 구미에 맞는 그런 상품들이 쫙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자기네 통화를 국제화하려면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걸 만들어준다는 의미는 자국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고 자국 금융시장을 어떻게 개방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발전과 개방이
중국 위안화 국제화를 최대의 과제고 결국 향후 중국 정부가 이제 위안화 국제화 추진한다면 결국 자국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고 이거 개방시키는 거를 어떤 절차로 언제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볼 내용은 이제 아이켄 그린이라고 이번에 이제 버클리대의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이제 사실 제 슬라이드에 많은 부분이 이분의 페이퍼에서 나왔는데 이분의 보고에서 나온 거고 여러분 위안화 뭐 국제화에 대한 뭐 레포트 같은 거 쓰라고 하면 구글에서 이분 이름을 검색하셔서 자료를 찾은 다음에 그걸 요약을 하시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니면 뭐 요분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요약해 놓은 거를 잘 이렇게 찾으면 좀 더 시간이 세이브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요분의 어떤 아이켄 그린 교수님의 그 내용을 많이 참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 그럼 이제 어떻게 금융시장을 발달시키고 개방할 거냐를 경로가 이제 3개의 선택이 있는데 뭐 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우리가 발전시킨다고 했을 때 급진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 약간 보수적으로 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급진적 보수적 있으면 다 가운데 어떤 중도적 경로가 있겠고 그 3개를 그냥 써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급진적 접근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금융시장에 그러니까 뭐 국유화된 은행들 다 그냥 민영화하고 화끈하게 그냥 주식 채권시장 다 개방해버리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운영하는 이제 외국의 그런 뭐 일종의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겠죠. 실제로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예를 들면 1990년대 스웨덴이나 뭐 아니면 다른 뭐 스페인 등등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뭐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급격하게 개방하는 사이에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이런 것 때문에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뭐 금융 위기로까지 발전된 사례가 있거든요.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이렇게 눈길에서 이렇게 뭐 티코랑 아니면은 저기 뭐 에쿠스랑 이렇게 다르잖아요. 미끄러지는 정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큰 차가 과연 개방이 된다고 해서 쉽게 흔들 것이냐에 좀 의심이 있지만 중국은 당국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것 같고요. 보수적 접근은 뭐냐면은 이제 먼저 금융 개혁을 하고 뭐 그러니까 아주 점진적으로 국내 금융 시장을 좀 이렇게 다져나가고 그 바탕 위에서 개방을 역시 천천히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 친구를 보자고 하는데 뭐 기약 없이 뭐 이렇게 야 우리 언제 한번 뭐 밥 한번 먹자, 언제 한번 술 한잔 하자는 말은 보지 말자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언제 보자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날짜가 딱 있어야지. 야 우리 언제 한번 보자는 말은 정말 기약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언제라고 하면은 약간 뭐 언제 뭐 죽기 전에 뭐 이런 느낌의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 개혁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해가면은 어느 천년이 될 거니 안 된다는 약간 좀 이렇게 그걸 그래서 결국 자연적으로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외금융센터 등을 활용하는 어떤 전략, 점진적, 중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 제가 되게 역외 금융센터 뭐 상해 입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금융시장을 이제 좀 이렇게 선진화되는 시간을 벌면서 동시에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본토에는 적당히 잠궈둔 채, 그러니까 다 완전히 잠가두는 거 아니고 정말 수도꼭지 물 여는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는 양을 늘려 나가면서 욕조 안은 그렇게 하면서 따로 대야를 마련해주고 거기다 물을 쭉 봐준 다음에 야 너희들 여기서 놀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야가 일종의 역의 금융시장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자국 금융시장을 개방하기가 무서우니까 다른 어떤 무섭다 해도 좀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다른 이제 홍콩이나 아니면 중국 내 자유무역지대에서 선별적으로 개방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국제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뭐 제가 했던 뭐 이제 다른 걸 했던 말을 좀 포멀하게 다듬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진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서서히 개방하면서 이제 그런 부작용을 미리 점검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상해 개방을 했더니 외국 자본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니까 갑자기 뭐 그 시장에 그 상해 지역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 우리가 이런 거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거기가 중국 정부의 실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개방하면서 미리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하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뭐 또 이런 장점 같은 경우에 이제 홍콩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 중국 영내이면서 사실상 뭐 같은 국가이지만 이제 일단 다른 경제권은 분류가 돼 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우수한 뭐 금융회사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위안화 시장을, 물론 뭐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가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를 하나의 어떤 천병이죠, 홍콩이.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렸는데, 지금 위안화의 경우에는 사실상 홍콩 시장과 중국 본토 시장이 달라요. 그래서 홍콩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환율, 홍콩에서 거래되는 현물 환율, 선물 환율, 홍콩에서 진행되는 뭐 금리. 예를 들면 홍콩에서 위안화를 조달하는 금리가 중국 본토에서 형성되는 금리보다 제일 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통화인데 두 개의 시장이 존재가 하는 거죠.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다른 통화 같은 경우에 뭐 그게 물론 뭐 되게 시장에 따라서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가 조금 차일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이 눈꽃만큼 차이가 나는 건데, 위안화의 경우에 그게 확 벌어졌는데 그 아무래도 시장을 그냥 딱 두 개로 잘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본토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맞더라도 홍콩에서는 뭐 거기에 뭐 위안화 선물도 있고 현물도 있고요. 뭐 위안화 이제 선물이 해지 수단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해지 상품,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을 홍콩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어떤 위안화 국제화, 자기네들이 나중에 이제 본토에 규제를 완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거를 종합을 하면요, 이제 뭐 별다른 방법이 없고 이제 말은 없고,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거를 다시 종합을 하고 강조를 하고자 하는데요. 더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추워지기 전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이제 뭐 중국 정부는 이제 앞으로도 뭐 이게 그런 점진적인 노선을 택하면서 본토의 규제는 정말 이제 수도꼭지를 서서 여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되, 역외 센터를 중심으로 계속 위안화 거래를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이런 접근적인 방식이 과거 중국이 경제를 발전시키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980년, 90년대 뭐 덩샤오핑이 뭐 어떤 본격적인 개혁 개방 이런 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모든 그런, 사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였잖아. 그런 거를 다 한 번에 해본 게 아니라 뭐 선전이라든가 상회와 같은 굉장히 특구를 활용을 해서 그 특구를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갔죠.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아마 이런 게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점진적인 접근 방식이 만능은 아닌 것이니까, 결국에 이제 이런 통제된 부분과 통제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한 통화인데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은 역외 시장이라는 게 본토에 비하면 뭐 시장이라고 같은 두 개의 다른 시장에 부르기 맞죠. 차이 규모가 본토가 크고 역외가 작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컴페어러블한 수준에서까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시스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뻔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원화가 있는데, 원화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예금을 하면은, 일본에 예금을 하면은 금리를 6% 준다고 하면 나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에 예금을 예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어떤 범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본에 예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죠.
그것이 어떤 금융의 속성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마켓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통제된 부분과 개방된 간의 규제의 차이 기회가 확대되면은 결국에는 이 통제된 부분, 개방된 부분에서의 통제된 부분이 개방된 부분 자꾸 흡수되는 그런 그 힘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여태까지가 다 치우고 다시 통제되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다시 모든 규제를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그런 선택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고요. 꼭 이렇게 된다는 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이켄그린이라고 하는 이런 방면의 대가가 제시한 하나의 패스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점진적인 거를 택한 이유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회피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회피하려다 보니까 결국 어느 점진적인 경로에서도 임계점에 이르면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과 조우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어떤 아까 말한 아이켄그린 교수의 페이퍼의 결론인데요. 위안화 국제화가 앞으로 진행될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지금 적어도 지금 일본의 엔화처럼 아시아 지역의 무역으로 상당히 이제 통용이 되고, 중국 정부가 부분적으로나마 중국의 어떤 시장 개방을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위안화를 보유할 것이고, 많은 중앙은행들이 위안화를 외환보유고에 편입시킬 것이고, 좀 더 많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위안화를 보유하고 그거를 가지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그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위안화를 운용할 것은 확실한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골은 G2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달러와 자웅을 겨루고 싶은데, 그렇게 될지는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는 모르겠는데, 한 30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따른다는 정도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이게 어떤 이 위안화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라기보다는 어떤 신중한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다 정도로 예측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미국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선진국이었는데 중국은 대국은이지만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대국이지만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산업의 어떤 발달도나 이런 면에서는 낮고, 금융시장을 개방돼 있지도 않고, 실제 이걸로 섣불리 개방하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도 따르고, 이런 상황이 일단 과거 20세기 초의 미국과 달라서 인정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슬라이드 없네요. 제가 너무 이제 위안화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패시미스틱한 비유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를 이제 중화시키고자 이렇게 넣었는데요. 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는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도 중국이 이렇게 될 수 있겠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고 해요. 동시아오핑이 주면 중국은 분열될 거야. 아니면은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중국은 정치적인 혼란이 빠지고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될 거로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중국 당국이 이런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일종의 캐주얼하게 말하면 밀고 당기기 비슷하게, 그러니까 뭔가 줄 듯하면서 안 주는 그런 식으로 계속 외국 투자자들을 유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노하우를 흡수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개방을 해나가는, 이런데 굉장히 경험이 있고 노련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걸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1인당 GDP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중국은 사람이 많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사실 똑똑하고 유능한, 그러니까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이게 뭐 금융산업이 무슨 시설이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인력의 우수성이 중요한데 뭐 중국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똑똑한 사람만 뽑아도 홍콩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본토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많죠. 당장 뭐 미국의 주요 대학의 어느 뭐 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에 가도 다 중국인들이 뭐 우수한 프로그램부터 그렇지 아주 좋은 프로그램부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까지 다 포진해 있고 이제 그런 굉장히 우수한 인력 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활용한다면 뭐 GDP는 좀 낮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산업이 발전하는 단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뭐 신발 옷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기계 그다음 전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하는데 중국은 그런 이제 아주 그런 수준이 낮다고 해서 이렇게 쉬운 그런 가공 제품부터 뭐 핸드폰이나 뭐 아니면은 뭐 중국이 뭐 스텔스 전투기도 만들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정말 하이테크 제품까지 동시에 다 발전해. 그 동시에 다 발전하는 거는 중국은 개발도상 국가임이 분명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사람도 있고 그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만 뽑아도 몇천만 명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을 활용하면은 분명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그런 우수한 바탕으로 이제 자본시장을 개방을 해서 국제화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뭐 제 나름의 어떤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어떤 로버스트한 어떤 정말 신뢰동 있는 전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도 하나의 썰이에요. 다 그냥 썰. 앞에 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럼 정말 그럴싸한 다 이렇게 썰들인데 뭐 이런 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인데요. 제가 쉽게 말해 위안화가 그럼 어느 정도 국제화 될 것이고 이제 국제화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하나의 어떤 환경의 변화니까 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아까 중국이 역외 금융센터를 추진했는데 그게 어떤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큰 비즈니스의 기회고 또 우리 금융산업 입장에서는 우리 금융산업이 실물에 비해서 낙후돼 있다 보니까 금융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봤고요. 요거는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기대 효과인데 뭐 이거는 뭐 무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어떤 위안화 무역 결제를 하게 될 경우에 뭐 효과가 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결제가 빨리 일어날 수 있고 무역 결제 통화팀이나 외화채권 이제 달러화 편중이 심한데 달러화 편중을 좀 탈피를 하면 또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역외 금융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이제 실물 개체가 선진화된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센터 간의 경쟁이 있는 거니까 이제 동일 시간에 위치한 그러니까 시간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결국 이제 이 센터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자금을 뉴욕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거를 빼서 이제 동경에서 운영하다가 다시 런던으로 보내고 그렇게 자금을 계속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에 있으면은 그런 컴피티션 관계가 좀 적고 결국 돈을 누가 먹느냐의 게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동일 시간대에 위치한 데랑 경우인데 그래서 동일 시간대에 위치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와 뭐 좀 자세히 비교할 수 있는데요. 단투나 경우면 이제 실물 경제와 금융 면에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실물 경제면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라고 하면 결국 중국과의 어떤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든가 아니면 어떤 중국과의 교역이 얼마나 많느냐인데 교역량도 많고 특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인데 흑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흑자란 이야기는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에서 만약에 위안화로 무역 결제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위안화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데 우리가 더 파는 게 많고 그 무역을 결제가 중국 돈으로 이루어지면은 결국 우리나라 들어오는 위안화가 더 많기 때문에 위안화가 쌓일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유동성이 쌓여야지, 그러니까 위안화가 쌓여야지 또 돈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디 굴려먹을 데 없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상품이 그 어떤 위안화를 운용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또 이거 그래서 거래를 하다 보면은 기타 다른 뭐 파생 상품 이렇게 또 개발이 되고 운용이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나라에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모여들고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 역의 금융센터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였는데 다만 아까 이제 중국의 상황과 비슷한데요. 어떤 우리 금융 산업과 발전도의 면에서는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워낙 이 금융 면에서는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과 비교해서는 한국이 좀 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금융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이제 돈을 이렇게 막 전 세계에 돌린다고 해도 그러면은 전 세계에 돌린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동경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내가 돈을 맡길 만큼 거기 똑똑한 애들이 있나? 그러면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가 돼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게 되는데 그런 어떤 이제 매력도 면에서는 홍콩, 싱가포르와를 우리나라를 아직까지 비교한다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좀 이건 금융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발달이 덜 돼서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워낙 뭐 몇십 년 전서부터 2차 세계대전 후서부터 뭐 여기는 여러 가지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발달된 금융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좀 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아까 통화사업 얘기했는데 이런 통화사업에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유동성을 중국 인민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종합적으로 하면 이제 어떤 실물 경제와 금융을 할 때 우리 어떤 이제 협우 구축을 위한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다만 실물 쪽에서는 이게 어떤 그 기본적인 포텐셜은 있지만 국내 금융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현재 시점에서는 홍콩은 사실 중국의 안에 있는 영토이고 워낙 이미 앞서갔기 때문에 홍콩과 경쟁하기 좀 무리가 있고요. 싱가포르나 이런 거 비교한다고 했을 때 국내 금융산업이 좀 이렇게 발달하지 않으면 그 위안화 여기 금융센터 뭐 구축이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역의 금융센터라고 하는데 신문에서는 위안화 허브라는 말을 쓰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냥. 위안화 허브보다는 역의 금융센터가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좀 아카데믹한 말이라는 것 같아서 제가 용어를 이렇게 바꿨고요. 같은 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장기적인 과제가 있지만 또 최근에 우리 어떤 이제 최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중국 정부의 양보를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외금융센터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받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직거래 시장, 청산결제 제재, RQP, QP, 위안화 표시 채권 등등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이 내용이 신문에 많이 나오고 관심이 있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좀 다루지 않으려고, 왜냐면 이게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설명하는 사람도 어렵고, 이해하는 듣는 사람도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아마 시장이나 이런 데서 더 풍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청산결제제도가 청산은행을 말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 위안화 중앙은행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을 통해서 위안화 결제하고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RQP나 QP는 이제 중국 본토의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코토 같은 거를 요런 이제 CM에서 하나의 어떤 기구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위안화 표시 채권은 이제 서울에서 위안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와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완성이 되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먼 시기에서 우리가 어떤 다가오는 위안화,
적절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어떤 질적인 재고가 시급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고요. 너무 좀 진지한 태도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